동맹국 외교사절을 겨냥한 테러 사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건이 북한 추종 세력에 의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반면 야권에선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나섰는데요. 또 다음 달에 있을 4월 보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제풍월 배병유 대표,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경이 수사당국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본인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공범이 있는 배후 세력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쪽에도 그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의 범행은 단독 범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민원구석이 있고 배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마치 경찰이 끌려가면서도 당당하게 막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경찰서 마당에서 뭐겠어요? 날 잡아가봐. 과거에 여러 번 전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법당국이 제대로 처벌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정북 세력이나 친북 세력에 대해서 공안 당국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절절절 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에서 있던 상황이고 네. 있는 배우가 있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 김기정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독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간판을 내세우고 그런 과정이 뭡니까? 주한 일본 내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테러했죠 말이죠. 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뭐 조문하자 그러고 지금까지 은행을 쭉 그런 과정을 보면 정북, 친북, 정북 활동, 이적 활동으로 쭉 해왔어요. 칼부림 리퍼트 대사한테 칼부림하고 나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한에 있는 반미 민심의 응징이단 말이야.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거기 딱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김기정이가 얘기하는 전쟁 연습 방지라는 게 누구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맨날 하는 소리예요. 전쟁 연습 중단하는 똑같은 구호를 외치잖아요. 이걸 단독 범행이라 볼 수 있겠어요? 배경이 있고 조직적이고 계획된 한미 동맹의 가운데에 대한 비수를 꽂은 행위입니다. 이거는 네.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돼. 물론 그런 심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수사라는 게 그런 심정적인 증거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 물증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이런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의 어떤 배후 세력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공안 수사다라는 비판도 있고 아니면 종북몰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김기종 단독으로 했을 범행은 절대 아니다라는 또 전혀 다른 시선들도 있거든요.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지금 구성을 해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배후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예단할 수도 없고요. 배후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네. 일단 수사상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 김기종 씨라는 사람 자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네. 지금 방금 우리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상인,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오버액션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일본 대사에게 벽돌을 던지고 그리고 일부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네.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쭉 해왔는데 과연 김기종 씨가 누구랑 어떤 공모를 해서 이 사건을 했느냐, 네. 사건을 했느냐 아니면 그 심정적으로 뭐 그런 토양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북 세력이고 배후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일단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수사상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리퍼트 대사가 굉장히 잘 대처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한미 동맹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같이 갑시다라는 그 트위터의 글 하나로 굉장히 좀 약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여준다는 게 좀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리퍼트 대사가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인사고 또 오바마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네. 광화문 내에 경호원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국제시장도 보고 꽃분리에도 가고 네.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즐기는 이런 친한파 인사거든요. 네. 이런 인사인데 그런 피습을 당하고도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가 한국에 대한 그 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런 그 내용이 실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또 미국민들이 한국민들에 대해서 왜 혈맹 우방국의 수도에서 네.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한국 믿을 수 있느냐,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민들이 느끼는 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습당한 그 니퍼트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은 일단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데는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배후 세력이 있고 단독 병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배 대표님은 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단독 범행이 아닌 배후 세력이 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수사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시선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 교수님하고. 그렇다면 지금 지금 김기종에 대해서 네. 살인미수 혐의 등 3개 혐의가 적용이 돼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과연 적용될지가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관심입니다. 또 관심사입니다.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심정이 가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조직적이다, 공모했다 단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자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면 미리 유인물 준비했죠. 사건 저질러 놓고 나서는 이거 유인물 뿌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리포터 이거 칼부림한데 같이 앉아서 모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저질러졌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거라든지 말씀이죠. 뭐 어떤 막 의거와 같은 그런 실물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구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획적이다, 배경이 있다,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관계는 우리와 같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쭉 은행을 보면 국가보안법하고 이거 저촉되는 행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에서 이적 표현물도 뭐 일부 나왔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과거 은행을 비춰봐서 이번 행위하고 연결해서 보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그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 사람의 그 변호사 알아보세요. 황상루 변호사 있죠. 예. 그 양반 보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직계 후배인데 이 민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쭉 변호를 해봤어. 민변 변호사가 이런 공안 사건에 변호를 하게 되면 말이야 공안팀이 다 줘. 간첩이 혐의자도 무죄를 나오고 해. 이런 것도 믿는 구석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고 국가보안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 네. 대표님 그 시각에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219정 그 압수수색 물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 자료, 서적, 뭐 이적 표현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을 7번인가 갔다 왔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행적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조사 대상에 들어있지 네. 않겠어요?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없이 어떤 막 여론몰이식으로 국가보안법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배 대표님이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 상황은 냉정해야 되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네.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수사팀이 투입이 됐으니까 얼마나 샅샅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사건 이후에 네. 정말 곤혹스러운 쪽은 진보 진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선긋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진영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이후에 그 잔존 세력이 하나도 승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이 공안 정국의 탄압이다, 헌재 뭐다, 박근혜 독재 정권에 뭐다 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번 토요일 날에도 말씀이죠. 서울역에서 수천 명 모다가 진보 세력이 막 시국 강연을 하는데 저는 반대편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무슨 제2의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되느니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되느니 박근혜 퇴진하라니 이런 막
구월 떠들고 앉았어. 네. 세상을 지금 막 깎고를 뒤집고 앉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진보 세력이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기정 씨 은행을 보면 통진당이 했던 통일운동 거기에도 다 일을 참여하고 있고, 민주당 야권의 일부 세력들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네. 좀 과장된 의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진당과 같은 종북 정당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김기정과 같은 종북 세력을 양육 길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뭐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 노안으로 보면 그렇게도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질문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진보 세력이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대정부 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보 세력의 앞날이 보장되지 네. 않는다고 보여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사건이 얼마나 유리하게 아니면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지 굉장히 계산기를 두드린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일단 다음 달에 보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으로 세석, 서울과 경기, 광주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세석을 놓고 여권에서는 조금 웃는 모양새가 드러나진 않지만 좀 보이는 것 같고, 야권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이념 논쟁과 종북몰이로 해서 간다고 해서 꼭 새누리당에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학습 효과는 국민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단지 그 니퍼트 대사의 피습건으로 인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가 많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야권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은 마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막 종북 색칠하기, 네. 그리고 여론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월 29일 저 재보선에 임하려고 할 건데요. 그건 이제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보수 진영의 표를 결집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것이 과연 통용될지 쉽지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에 사실상 세석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중간평가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7년 동안 장기 저성장 국면입니다. 네. 최경환 장관도 디프레이션을 지금 얘기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정책들을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겠느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쉽게 끌고 가고 가장 쉽게 여론을 몰이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념 논쟁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4월 재보선을 이걸 여권의 이념몰이로 해가 유리하다, 절대 그렇게 판단되지도 않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여나 야나 새로운 지도부가 자기 리더십하고 관련해서 승패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인 대표는 세석을 다 이겨야만 당당한 거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이라 한 석이라도 건지면 그건 자기가 리더십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진보 세력, 통진당 구 세력하고 손을 안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전제인데, 지금 막 야권 연대 눈치 보고 저울질 할 건데 절대 보면 안 돼. 그거는 냉정하게 하고 지금 당당히 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연대 못하게 되고 제3의 후보들이 많이 난립해가지고 어부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해서도 안 돼. 그리고 이 리포트 사건을 그게 이념몰이를 해가지고 뭐 종북몰이 해가지고 갖다 덮여,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오히려 심판받아요. 네. 내가 볼 때는 세 개 다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길 때가 별로 없지 않느냐, 좀 어려운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세 곳 세대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그 광주 서구을 옛 통진당의 오병훈 전 원내대표가 있었던 광주 서울, 그러면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메가톤급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의 중진 의원이고,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글쎄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심경이 어떻게 보십니까? 3월 9일 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11시에 이제 뭐 선언을 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광주 서구 을의 승패가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지휘하에 그대로 내년 총선을 맞이할 거냐, 네. 아니면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거냐, 뭐 이런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천정배 장관이 왜 무소속을 택할까?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편하게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은 편하게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왜 그 길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대결하겠다. 이 길을 택하느냐.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천정배 장관이 나중에 월요일 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구조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원활하게 그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친노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천정배 이제 전 장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의 주장은 호남 정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타이틀로 할 건데 저는 세 곳 중에 야권발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광주 서구을이 가장 그 초점을 받는 이번 선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권리당원 투표를 했어요. 권리당원 투표하고 일반 당원 투표에서 박지원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어요. 문재인 대표를. 네. 이겼는데 그 권리당원의 거의 절반이 호남에 호남 있습니다. 쪽이었죠. 그러면 호남의 당심과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조금 그 멀어져 있는 호남 민심과 호남 당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천정배 전 장관이 광주 서구에서 승리의 깃발을 뽑아든다면 네.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그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탈당해서 무소속을 입후보하는 거 거기서 타당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그래 정치적인 큰 인물 자산을 왜 끌어안지 못하고 나가도록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 이번 주에 얼마 전에 여의도 밥집에서 정동영 전 의원도 만나면서 네. 대통령 입후보 하시고 당의장 지내신 분이 왜 나왔습니까? 괴롭다고 그래요. 네. 당에서 포용을 안 해주니까 정동영 씨도 나오고 천정배 씨도 나오는 겁니다. 그걸 누굴 탓해요?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전에 천정배 의원이 광주 권현희 씨 거기 지역에 거기 했을 때도 공천을 주지 않았죠. 뭡니까? 예. 뭐 경찰 권현희 수사과장 갖다 내리꼽았잖아요. 전략 공천을 했었습니다. 예. 그거 누적되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 천정배 의원이 뭐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전망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맨날 민주당 대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콩가루 집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안도 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만 비판합니까? 네. 그 냉정한 비판해야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 네. 이번에는 수도권 두 곳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관악을 그리고 성남 중원.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 힘입어서 통합진보당, 옛통합진보당이 두 석을 가져간 지역입니다. 원래 서울 관악을도 그 야성이 굉장히 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성남 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야권에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그대로 다 출마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 연대가 지난 총선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권의 표는 분산될 것이고 여권이 어부지리로 또 이번에 좀 웃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일려다야 이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13대 총선 이후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17대, 18대는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예. 당선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성남 중원은 통진당 계열의 어떤 진보적인 진보 블록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경기 동부연합이 속해 있는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가장 큰 데가 성남 중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관악 같은 경우도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냐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정태호 위원장하고 전 국회의원을 했던 김희철 전 의원이 아마 이제 경쟁을 해서 후보로 결정이 될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제3의 어떤 그 국민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파괴력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구도로 본다면은 새누리당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있는 건 누가 나오든 간에 저 표가 많이 그렇습니다. 갈린다 이거죠. 예. 예. 구도로 보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구도임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뭔가 본인들의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생각으로 각자 다 출마를 해서 득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양 지역의 구체적인 인물로 가지고 몰라요. 누가 입후보하거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통진당 계열이 거기에 밀고 올라와서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어부지리가 뭐 새누리당이 되든 뭐 그건 모르겠는데 네. 통진당 계열이 거기서 뭐 막 떠들고 표를 이거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뭐 대표님 심정은 알겠는데 뭐 법적으로 또 피선거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예, 말릴 예.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논평을 하라면 그런 정도밖에 할 논평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네, 인물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담을 하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 예. 하는데요.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또 리포트 대사 뭐 피습 사건 아직 저기에는 반영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상승 기류에서 이런 또 사건이 벌어졌고 어쨌든 영향을 어쨌든 간에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다가 54%, 긍정적이다가 37%인데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좀 워낙 어렵기 상승세라 그러지만 37%까지 뭘 합니까? 37% 가지고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지금 리더십이 발휘됩니까? 저거 안 돼요, 저래가지고. 워낙 근데 인사난맥상으로 인해서 정말 나락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권 글쎄. 초와는 달리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그 바닥을 쳤다는 의미에서 글쎄. 봤을 때는 좀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9%까지 떨어졌던 동일한 그 회사 갤럽 조사에 2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로 반등을 한 건데요. 네. 이 반등의 요인을 과연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뭐 득점을 한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경제 살리기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이렇게 가시화된 거는 가시화된 건 없죠. 없는데 예. 왜 그 여론조사상의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고 있느냐.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에 그 초기 내임덕에 대한 위기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의한 보수 진영의 결집 그리고 반대로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 1위로 올라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히 뭐 잘한 게 없는데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진영 논리의 양 세력의 어떤 결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는 시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3년 차에 조기 내임덕이 왔을 때 과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그 위기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여론조사상 보면 50대 이상의 그 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죠. 네. 새로운 지지자가 붙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진단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에서 친박 그 친이대를 전부 내각에도 했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그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친박 친이 부대를 가지고 진영에 입각해서 빨리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일정 정도 좀 그 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 하는데 화면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당 지지도 최근 정당 지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1%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9%. 아직까지 격차는 있는데 네. 그리고 야당은 1%포인트 상승을 했고
여당은 1%포인트 반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차이가 줄어든 겁니다. 어쨌든 큰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미세한 변화는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아무래도 4월 보선이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저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많이 신경을 쓰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이에 불통회사니까 소통하려고 노력 좀 하다가 지금 중동 외교를 나갔어요. 네.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일 거고. 네. 새누리당도 청와대하고 당정청 소통 뭐 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 움직임 자체를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겠느냐. 네. 종합적으로 그래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이제 상승세라고 해서 37%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건 긍정적이지만은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최소한 50%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만 꾸준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교수님께서 경제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제 불쌍하다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 경제가 지금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빠져가 있는데 경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최경환 부총리 고립무원이야. 고립무원. 막 흔들기만 하고. 네. 그래 우리 경제 참 불쌍해. 뭐 정치적으로 비판합니다만 진짜 부러터진 국수 다 먹고 이제 경제가 꿈틀거린다는 그런 경우인데 정치권에서 뭐 경제입법 제때 한 번이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면을 비판받아야 돼. 저거여서 경제 입법을 가지고 말이야 뭐 정치적인 쟁점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경제기자 출신인데 시장에서 측면을 보면 아이고 우리 경제 불쌍해. 국수 다 불어 터졌어. 그 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경제 성과 왜 경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왜 성과가 없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느냐? 없어. 여북 답답하고 말이에요. 여북 답답하고 경제부총리가 저기 보고 임금 두 달 숫자를 올리란 말이에요. 최저임금 올리라. 이거는 옛날에 같으면 정부는 항상 임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임금 한 자리 숫자다 막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하는데 지금은 뭐 공무원 임금을 3.8인 걸 올려. 네. 민간 이만큼 올려. 그러고 이제 최저임금 다 올리겠어.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네. 우리 경제 참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아마 정부를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든 비판을 하든 간에 어쨌든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물론이지. 더 부강하게,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은 다른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지지율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중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통상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는 그런 성과들이 지지율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그 상승세, 지지율 상승세가 이번 순방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을 거라 보십니까?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동 순방의 이제 뭐 효과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지금 그 구체적으로 국내 언론에 이렇게 많이 그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무슨 뭐 니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라든가 워낙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전체 뭐 언론을 도배라고 있다시피 하니까요. 그거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네. 오히려 그 순방의 효과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지지율 변화에는 크게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국민들의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요. 설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상황이 이렇고 자 경제의 각 주체, 정부, 기업, 국민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런 설득을 해서 어떤 국민적 그 힘을 모아야 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좀 한 번씩 겪어줬으면 네. 그러니까 솔직한 내용을 터놓고 또 정책도 마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힘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문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 5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글쎄요. 근데 저도 정치부 기자로서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정치부 기자 활동을 했는데 매번 인사청문회 앞두고 나오는 현상들과 거의 데자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장전입 얘기 똑같이 나오고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공세를 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또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맨날 고위층 인사는 전부 뭐 똑같아. 위장전입이 기본 항목이라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고위 인사들 지금 성공하고 출세해왔다는 양반들 바탕이 다 이래 보니까 네. 이걸 또 물론 지적을 해야지. 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 야당이 어떻게 선택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치고 그래도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모르겠어요. 논평할 자신이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 인사청문회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6월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네. 그 6월 민주화 운동이 있게 한 게 박정철 씨 사건이잖아요. 네, 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경력에도 일부 누락이 돼 있었고 또 은폐하고 뭐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그래도 크나큰 사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청문회까지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그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청문회에 세워서 그것을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꼭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지명을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풍월 배병유 대표,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